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쌤입니다. 열대야가 끝없이 이어지는 날들이 계속되네요. 이제 뭐 기록은 뭐 오래전에 다 깨져버린 거고, 하여간 무더위에 어떻게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는 뭐 아직 건강하게 지내는데 우리 구독자분들 뭐 질병 없이 냉방병 같은 거 안 걸리시고 지내기를 다시 한번 기도해 보는 마음입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죽음을 위한 의학, 계속 이제 그걸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80페이지에 뭐라는 제목을, 소제목을 갖고 있냐면 죽음을 장려하는 의사들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죽음을 장려한답니다. 원래 인간의 몸에는 183페이지인데 의사들은 그다지 인정하려 하지 않지만 원래 인간의 몸에는 신비한 자기 치유력에 갖춰져 있다. 그중 우선되는 것이 낙천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의사는 남의 생명을 통보할 게 아니라 환자의 장래 설계를 도와줘야 한다. 환자에게 완치하기 어려운 병이기 때문에 충분한 의료를 제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당신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전혀 다르다.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반성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뭐 몇 개월 남았습니다. 물론 통계치지만 너무 쉽게 얘기한다고 이번에도 지금 읽고 있는 책 중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서울대 교수님인데, 그러니까 의대 교수님이세요. 죽음학 강의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강의하신 선생님이신데,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건 통계치지만 그렇게 너무 쉽게 얘기들을 한다라는 얘기를 읽었던 또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4페이지에 늙는 것은 병이 아니다. 진짜 이게 저는 앞에서도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슬픈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법 체계로 또 그렇게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가 늙는 게 병이고 임신도 병이고 죽음조차도 병이 된다고 한다면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요. 현대의학은 누운 채로 꼼짝 못하는 노인들을 만들어내고 연명치료라기보다 오히려 연병치료라고 불러야 마땅할 처치에 의해 사람의 죽음을 연장하고 죽음을 더욱 괴로운 것으로 만들고 있을 뿐이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책에서도 어떻게 몇십 년 동안 살아온 가족들 품이 아니고 처음 본 응급실 의사들 사이에서 작별 인사도 못하고 죽냐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말 슬픈 일입니다. 또 이제 안락사 존엄사의 차이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신세력이 구세력을 대신하여 사회를 지배할 때 최초로 필히 행하는 것은 어떤 종류의 언어 개혁이다. 언어를 조작할 수 있다면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을 쉽게 조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구 폭발이라고 표현하면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 불길하며 해를 끼치는 것으로 인식되고, 중절도 가족 계획이라고 바꾸어 말하면 생사에 관계없는 단순한 의료 처치인 것처럼 여겨진다. 처음엔 자비로운 살인이라고 불렀다가 자비로운은 듣기에 좋으나 살인이 지나치게 노골적이라는 이유로 안락사라고 바꿔 부르게 된 것도 한 예이다 라고 이렇게 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또 호스피스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하여간에 좀 그래요. 인간의 삶의 본능을 약화시키면 비인간적인 처치라도 달게 받아들이게 된다. 말기 환자는 약물 남용에 의해 자신이 반죽음 상태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여 죽음의 상인에 의한 상담을 즐겁게 받아들이도록 길들여진다. 언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그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들어서게 되면 그렇게 프로파간다라고 하죠. 막 선전, 이제 뭐 충동 이런 걸로 해갖고 사람 정신을 현혹시키는 거죠. 그래서 191페이지는 제 7장이 시작되면서 의사라는 사람들의 정체 그래가지고 이제 작은 제목으로 어처구니 없는 성직자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시작이 됩니다. 하여간 되게 이분은 뭐 현대의학 의사이면서도 이제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194페이지에 콜로라도 대학의 미생물 연구자 어네스트 보렉 박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모호하며 증명되지 않은 데이터가 과학지에 그대로 게재되는 경우가 최근 점점 증가하고 있다.
노벨 의학상을 수상한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분자생물학 교수 살바도르 루리아 박사도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공동 연구자의 한 사람이 실험 데이터를 날조하는 바람에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과학자들이 연구 데이터를 철회해야 할 지경에 이른 경우도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과학지에 뭐 무슨 메디신 뭐 여기에 났다고 해서 다 믿을 만한 그런 건 아니란 얘기예요. 미국 과학표준국의 리처드 로버트 박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과학자가 과학 잡지에 발표하는 데이터의 절반 혹은 그 이상이 무효이다. 연구자가 정확한 데이터를 측정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일관된 연구가 행해졌다는 증거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뭐 지금이야 좀 나아졌겠죠. 근데 이제 뭐 이 박사님이 의사로 계실 때는 좀 이런 게 너무 흔했나 봅니다.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제 또 뭐 수치에 대한 얘기고 자신의 병을 고치지 않는 의사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쭉 얘기가 나오는데 의사가 마약이나 수면제를 상용하는 비율은 일반인에 비해 30배에서 100배 정도로 높다. 미국 의사협회의 회합에서 오레곤과 아리조나 두 주에서는 의사의 2% 가까이가 약물 남용으로 의사면허위원회에 의해 징계 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게다가 알코올 의존증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의사의 수는 그것보다도 훨씬 많았다. 이게 이제 그 죽은 의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 의사가 안 들어와 갖고 막 찾았더니 화장실에서 발바닥에 마약을 꽂다가 그대로 사망한 케이스 뭐 그런 사례도 있긴 합니다. 하여간 뭐 또 오른발을 수술을 해야 되는데 왼발을 잘라버리는 케이스도 있었고 뭐 그런 케이스들이 쭉 나오긴 합니다. 의사는 환자를 진단한다. 확실히 그렇다. 그러나 의사는 환자를 인간으로서 진찰하는 것이 아니다. 되게 슬프네요. 의료행위란 환자의 절대 복종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 닮아있다. 이러한 관계에서는 의사가 환자의 의견을 교환하며 무엇인가 영향을 받는다는 일은 상상할 수 없다. 의사의 이념은 인간적인 요소가 결여된 냉담한 태도로 환자를 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적으로도 변함이 없다. 의사는 자신을 상류계급의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스스로 그것에 공감을 느끼며 자신들이야말로 진정한 상류계급의 인간이며 엘리트라고 믿고 있다. 의사인 입장에서 쓴 거니까 맞겠죠. 미국에서는 의학교육에 관련된 최초의 교수진조차 의학교육에서도 반감기 이론이 적용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다. 의과대학생이 의학부에 재적하는 4년 중 2년간의 교육 내용이 잘못되어 있으며 그중 1년은 더욱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의과대학생들이 어느 쪽에 절반이 옳으며 어느 쪽에 절반이 틀린 것인가를 구별하지 못한 채로 배운 것 모두를 암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다. 그 암기한 걸 가지고 나서 이제 진료를 한다는 얘기죠. 의사도 인간이다. 환자도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는 인간미가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의사에게 진찰받고 싶어한다. 그러므로 의사에게 결함이 있으면 진찰을 받는 환자의 입장에서는 불행으로 가는 차표를 손에 넣는 꼴이 된다. 그래서 사실은 뭐 자연치유 쪽에 의존하는 분들이 사실은 현대의학보다 더 믿어서 간다기보다는 거기서는 얘기를 들어주잖아요. 그런 것들도 되게 큰 작용을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에 굉장히 그 고명하신 의사 선생님께서는 대단하게 환자분들을 맞이하시죠. 그분은 정말 존경스러운 의사분이세요. 또 이제 207페이지에 의사가 안고 있는 두 가지 병리 그래가지고 뭐 그런 얘기 또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현대의학이 죄를 역설하지 않는 종교라고는 하나 한 가지만은 예외가 있다. 그것은 의사에게 가지 않는 죄다. 의사의 휘하로 들어오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만사오케이다. 그렇게만 한다면 어떤 죄로부터도 해방된다. 현대의학이라는 종교의 신자 자격을 갖춘 현대인은 몸 상태가 조금이라도 좋지 않으면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한다고 믿고 있다. 의사에게 가지 않으면 죄의식을 느끼도록 세뇌된 것이다. 좀 이런 건 정말 그렇죠. 의사는 실패를 관 속에 묻는다라는 제목을 갖고 또 시작이 됩니다. 의사는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 환자를 위험에 밀어넣는 것은 자신이면서도 상황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자신에겐 피해가 없도록 언제나 사전 조치를 취해 놓는다.
의사가 절대로 자신의 일을 책임지지 않는 것은 평소에 의미도 없는 의료 처치를 신성시하여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고가의 의료기기를 사용해 굳이 하지 않아도 좋을 위험한 치료를 행하고는 의료비를 긁어모으는 것이 의사라고 하는 사람들의 일인 것이다. 사람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데 있어 현대의학이 거의 속수무책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실은 얼마든지 있으나 의사는 그 사실을 철저히 묵살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건강관리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의사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의사 선생님께서 얘기하시네요. 하여간 좀 이게 뭐 100% 진실이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부분은 아마 맞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지금 현 시점에서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의사가 행하고 있는 것은 병의 원인을 제거하는 근본적인 치료법이 아니라 그 증상만을 억누를 뿐인 대증요법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자신의 몸은 자신이 지켜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맨델존 박사님께서는. 그래서 217페이지에 8장이 시작되는데 예방의학이 하는 것 그래갖고 이제 예방의학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현대의학이 사람들의 생활을 관리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것이 예방의학이다. 예방의학이야말로 현대의학이 탄생시킨 거대한 괴물과 같은 존재이다. 결국 이제 예방의학이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전개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제목은 병원의 도산을 예방하는 의학 그래가지고 이제 예방의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뭐 건강 검진을 뭐 항상 받으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의료야말로 건강관리의 최적의 수단이다. 의학계는 이렇게 말하여 국민을 교화하였다. 확실히 그 전략은 훌륭하게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의료 이끌어 건강관리라는 발상은 개인의 건강을 좀먹고 가정을 붕괴시킬 뿐만 아니라 나라의 재정을 압박하고 한 나라를 파산으로 몰아갈 정도로 위험한 사고방식인 것이다. 소위 건강검진이라고 불리는 의식은 쓸모없고 위험한 조사의 연속에 불과하다. 다만 운이 좋을 경우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로 의사라는 이름의 성직자로부터 용서를 얻을 수는 있을 것이다. 또 220페이지에는 예방접종의 허와 실 뭐 이래갖고 나옵니다. 홍역에 걸리면 실명한다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또 작은 제목으로 집단 접종은 목숨을 건 도박행위라고 해서 전염병은 예방접종을 했다고 모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영양상태, 가정환경, 위생상태도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거는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인플루엔자 집단 접종이라는 것은 왁친과 그 해에 유행할 인플루엔자가 일치하는지 어떤지를 놓고 도박하는 일종의 룰렛 같은 것이다. 예방접종으로 아무리 면역이 생긴다 해도 반드시 그의 예방접종을 받은 왁친과 같은 인플루엔자가 유행할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뭐 유행으로 보니까 이번엔 뭐 A형이 오겠다, B형이 오겠다 하는 거를 예측을 해서 만들어내는 게 사실 예방 주사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또 이제 여성을 괴롭히는 예방 조치들 그래서 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여성도 희생물이 되고 있다. 그 전형이 유방암의 집단 검진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요. 문제는 의사가 즐겨 행하는 예방 조치가 환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의사는 예방에 필요한 정보마저 묵살하고 있으므로 피해는 더욱 커진다. 유방암에는 의학적으로 4가지 원인이 있다. 미출산 또는 출산 횟수의 감소, 인공류 육아, 경구 피임약의 사용, 갱년기 장애 치료제, 프레마린 등의 난포 호르몬제의 사용이다. 여성들은 부디 이 4가지 원인을 숙지하기 바란다. 그러니까 출산을 하시고 출산 횟수를 늘리고 모유를 먹이고 피임약을 안 먹고 에스트로겐 주사를 안 맞으면 유방암 안 걸린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게 단순히 다는 아니겠지만요. 렌트겐 검사로 인해 의료 피폭을 경험한 여성이 그렇지 않은 동갑 여성에 비해 다운증은 아이를 낳을 확률이 7배나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슬프네요. 사람이 자력으로 건강을 지킨다는 것은 현대의학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병이란 언제 닥쳐올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며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생활습관을 고치는 정도로는 도저히 안 되며 현실 세계와는 동떨어진 상징적인 의식으로만 치료가 가능하다는 게 그들의 생각이다. 이것이 의사들의 사고방식인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막 조금만 아파도 병원을 가는 거죠. 현대의학이라는 종교가 번창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건강을 잃고 병에 걸려야만 한다. 세상에 만연하는 갖가지 병에 언제 갑자기 걸릴까 번민하고 공포에 전전긍긍하면 그만큼 현대의학의 유혹에 빠져들기 쉬워 사람들은 의사가 의도하는 함정에 빠져버린다. 그러게요. 현대인이 갖고 있는 영양에 대한 사고방식은 여러 식품 제조회사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만들어진 조작된 정보로 가득 차 있다. 이것도 저는 많이 공감을 좀 하는 편입니다. 사실은. 또 그래서 이제 9장이 새로운 의학을 위하여 해갖고 이제 제목으로 나갑니다. 9장이. 그래서 마음과 몸의 관리는 개인들에게 주어진 책임이다. 그 중에서도 식생활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식물성 섬유, 비타민 등 영양의 문제만을 따질 게 아니라 순수한 자연의 음식을 먹고 순수한 자연의 물을 마시는 것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에는 균형 감각을 갖고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일 중독에서 벗어나라는 얘기고요. 또 생활 공동체를 중요시하는 게 이제 예방할 수 있는 거고요. 또 251페이지에 새로운 의학을 만들어갈 의사들 그래갖고 건강은 의사에게서 시작하여 의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의사는 그 중간에 위치하지만 그가 해야 할 역할은 극히 중요한 것이다. 인간의 행동이 건강과 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함과 동시에 환자와의 의사소통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화 능력도 습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건 의사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자신을 갈고 닦기 위하여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라. 그러나 동시에 그것에 만족하여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보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책이 끝나게 되는데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스스로 좀 건강책도 사보시고 제발 좀 이런 얘기들을 드리면 어떻게 하시냐면 인터넷에서 떠도는 그런 얘기들을 진리라고 믿어요. 물론 거기서 이제 뭐 어느 병원 그래갖고 의사 명의로 나오는 게 있죠. 그게 틀렸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게 맞았다라는 얘기도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거기 인터넷에 올려놓은 글들이 그분들이 정말 책을 쓴 게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예를 들어 그분이 박쌤이다 그랬으면 박쌤이 어떤 인터넷에 글을 올려놨어요. 그런데 그럼 그분이 진짜 그거에 관련돼서 책을 써놓은 게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그 책을 사서 읽어보시라는 말씀이세요. 제가 드리는 말도 믿지 마세요. 직접 제가 이게 지금 책을 읽어드렸지만 가짜로 읽어드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직접 제 구독자분들은 직접 그 책을 구하셔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들. 모든 책을 다 구하라는 게 아니고요. 정말 이런가라는 의문이 드실 때는 정말 책을 사서 읽어보십시오.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잘못된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이 본인이 온전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상에 올리는 글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정말 구독자 여러분들은 건강한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왜? 너무 간단해요. 오래 삽니다. 오래 살기 때문에 건강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통계상으로 10년 정도는 병원에 의지를 하고 삽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 기간이 더 길어질 거라고 모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건강하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지식은 어떤 걸로 쌓느냐? 인터넷으로 쌓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인터넷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인터넷 유튜브 상에서 이걸 올리는 거긴 하지만 그러면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책을 사서 보시고 지식을 쌓아 나가서 조금 잘못된 생각이나 지금까지 좀 그릇된 방향으로 돼 있는 생각을 수정하시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잔소리는 그만하고 무더운 열대가 계속 지속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하시고요. 낮 시간 1시부터 한 3시까지는 아무래도 좀 활동을 자제하심이 건강에 도움이 될 거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또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시면서 건강한 또 한 주일 보내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